책은 265페이지를 펴시고요. 이제부터는 딴소리 하지 말고 가야지. 시장 실패. 아이고. 요약집은 92페이지 있나요? 시장 실패입니다. 첫 번째는 개념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어디에 맡겨놨더니 시장에 맡겨놨더니 시장이 제 기능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배웠던 시장의 기능들 있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교환하고 가격을 만들고 양과 질을 조절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시장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두고 뭐라고 정의한다? 시장 실패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건 그게 아니고 원인을 물어요. 원인. 시장 실패 원인. 그래서 책에는 5가지 나오는데 처음에 있는 거랑 두 번째 있는 건 묶어서 기억하시자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 우리가 시장론 할 때도 배웠지만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거, 정보가 완전한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은 다 불완전한 시장이에요. 그럼 시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건 이 시장에 뭐가 존재할 수 있다? 독점이나 과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점 기업이 존재하면 이 독점 기업들이 모든 자원을 다 챙겨갈 테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실패한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 안에는 공공재라는 재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재. 그래서 이런 공공재는 대표적인 예로 공원 들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공원. 그러면 이런 공공재는 비경합성이라는 특성과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 재화인데, 여기서 비경합성이라는 건 내가 이걸 소비하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공용이라는 얘기죠. 공용. 같이 써도 된다. 그 다음 비배제성이라는 건 돈 안 냈다고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뭐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공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재화가 공공재인데, 이런 두 가지의 특성 때문에 이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 표현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그래서 무임승차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 것도 아니고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있으면 가서 써주고, 그래서 왜 천안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있잖아요. 축구공원인가? 뭐 이런 거 있던데? 그 여름 되면은 장미꽃 피고 이러는데, 안 가봤잖아요, 다. 천안 안 사는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에다 만들려고 하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나서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나는 그 공원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될 우려가 있는 재화라는 거죠. 그럼 얘가 과소 생산된다는 얘기는 필요한데도 안 만들어지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배운 대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똑같더라? 가 아니었어요. 그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간에, 즉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에 정보의 크기가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정보를 알았다면 그렇게 싸게 팔진 않았을 텐데, 그 정보를 알았다면 그렇게 비싸게 사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내가 그 정보를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역선택. 또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공직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도덕적 해이. 그래서 이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엉뚱한 사람한테 엉뚱한 이윤이 배분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맨날 중요하게 얘기하는 외부 효과.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묻냐면, 첫 번째, 다음 중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걸 고르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내용 물었던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공공재에 대한 거하고 외부 효과.
그래서 공공재에서 내용 물었던 건 공공재는 이런 성질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고 과소 생산될 우려가 있다. 이거 시험 나왔고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문제다? 외부 효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에서 물어보는 문제 90% 이상은 다 뭐예요? 외부 효과 문제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외부 효과니까 외부 효과를 좀 정리하시면 외부 효과에서 일단 개념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책에 200 몇 페이지예요? 267페이지 나와 있는 외부 효과의 개념은 외부 효과가 되려면 네 가지 개념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물건을 거래하는 장소니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건 거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거래 관계가 아닌 누구한테 제3자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한 적은 없는데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줄 때도 있고 피해를 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남한테 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주고받지 않는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도 물어보니까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외부 효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의하실 건 우리가 토지의 특성 배울 때 외부 효과의 원인이 됐었던 토지의 특성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 부동성과 인접성 연결했었죠. 그래서 뭐 이것도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시험 문제 주로 내는 건 외부 효과의 종류를 물어요. 종류. 그래서 외부 효과에는 그 종류가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줄 때도 있겠죠.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줄 때를 두고 정외부 효과,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줄 때를 두고 정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외부 경제.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은 뭘 줄 수도 있다.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두고 부외부 효과.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보셔라? 구별해 보셔라. 내지는 비교해 보셔라를 시험에 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걸 비교하시려면 우리 책 267페이지나 268페이지 나와 있는 그래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프 그리고 안 해결하려니까, 그래프 안 그리고 풀으려니까 269페이지에 있는 표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269에 있는 표. 그래서 요약집으로는 이게 93페이지인가 나와 있고, 95페이지에요. 95페이지인가에 나와 있고, 그 기본서로는 269페이지에 있는 그 표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표를 보니까 제일 먼저 두 가지에 뭘 설명한다? 개념. 그럼 아까 외부 효과는 네 가지 개념 요소를 다 갖춰야 된다 했죠? 그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은 뭘 주고도 이익을 주고도 그 대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걸 두고 정외부 효과. 남한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줬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안 하는 걸 두고 부외부 효과. 구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 두 번째 외부 효과는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도 발생하고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효과는 항상 두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외부 효과를 일으킨 사람과 제3자. 그래서 외부 효과를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의 비용 또는 편익을 사적 비용 또는 사적 편익이라 부르는 거고 제3자 입장에서의 비용 또는 편익을 사회적 비용 또는 사회적 편익이라고 불러요. 그럼 외부 효과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 외부 효과를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는 제3자한테 이익을 줬죠.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가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그러면 남들은 이익을 보지만 그 대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익이라는 건 누구한테 이익이 가는 거다? 제3자. 그러니까 항상 사회적인 거죠. 사회적인 거. 그러면 이익이 되려면 비용은 어떻게 돼야 되고 줄어야 되고 편익은 느는 게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익이 되려면. 근데 제3자들은 이렇게 비용이 줄어들고 편익이 느는 이익을 보지만 나한테는 그 대가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그럼 비용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나 혼자 비용을 많이 부담한 거고 나 혼자 누리는 이익이 줄어든 거죠. 이렇게 될 때가 정해부효과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낼 때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수록 부해부과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그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게 정인지 분지 판단하는 건 사회적인 건 누구한테 가는 거? 제3자. 그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 건 제3자한테 이익이다 피해다? 이익.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지. 그 제3자한테 이익 간 거니까 무슨 해볼까야 돼요? 정해볼까. 설마 이익과 손해를 구별 못하진 않겠죠? 이익은 어떨 때 이익이요? 내가 장사한다고 쳐요. 그럼 장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게 이익이요? 돈 못 버는데 뭔 이익이요? 비용은 어떻게 돼야 되고 줄여야 되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이라면 그걸 사서 써서 누리는 편익은 커야지. 설마 이거 이해 못하지 않을 거냐. 경제학 안 배웠다고 그래도.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게 주는 거예요? 주는 게. 편익은 느는 게 좋은 거고. 그것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항상 누구한테? 제3자한테. 마찬가지로 부해부과도 외부효과를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의 비용하고 편익을 사적 비용 또는 사적 편익이라 부르는 거고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제3자 입장에서의 비용 또는 편익을 사회적인 비용과 사회적 편익이라 부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3자한테 뭘 줬다는 건 피해를 줬다는 건 사회적인 비용은 피해니까 어떻게 될 테고 늘어날 테고 편익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럼 얘는 비용이 늘어날 이유가 없죠. 그럼 자기 비용 혼자 줄어든 거고 남한테 피해를 줬지만 자기는 그에 대한 대가를 줘 안 줘? 안 줘. 그럼 자기 편익은 줄어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어질 거 아니 이게. 그럼 무조건 뭘 따져라? 사회적인 것만 따져요. 사회적인 거. 그래서 사회적인 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피해가 되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시면 돼? 외워야 돼 이거. 안 되면 외우셔야 돼요. 뭘 고민해 그냥 외우면 되지 뭐 이해 안 되는데. 그래서 외워지지도 않는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시험장 일찍 가요 아침에. 아침에 뭐 해야 될지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를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혼동하시는 게 정해부과는 남한테 이익 주는 거니까 좋은 거, 부해부과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거니까 나쁜 거.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하나도 안 풀려요. 정해부과는 남한테 이익을 주지만 뭘 일으켜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해서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거고 얘도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당연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얘는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인 것도 있고 지나치게 적은 게 문제인 것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해부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 공원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 살고 계신 아파트 옆에 공원이 생겼어. 그럼 이 두 사람은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공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집은 그해부터 영향을 받아갖고 집값이 올라가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를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럼 공원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 때문에 얘네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어. 이게 뭐라고요? 정해부효과. 그럼 얘는 공원 앞으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뭐하러 만들어? 남 좋은 일 시키고 자기는 오히려 손해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해부과를 일으키는 것들은 남 좋은 일을 시켰지만 뭘 못했기 때문에 대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얘는 안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한 것보다 적정한 양보다 어떻게 된다? 과소 생산되고 과소 소비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남들은 좋아. 근데 나 혼자 손해봐. 스터디 연락에 해서 남들 가르쳐줬더니 남들은 80점 맞는데 나 혼자 스터디 하는데 시간 없어서 50점밖에 못 맞았어. 다음부터 스터디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그래서 남한테 이익 주는 것들이 뭐에서 문제다? 적어서 문제입니다. 돈이라도 받았으면 하겠죠. 근데 돈도 못 받으니까. 반대로 부해부과는 뭐예요? 우리 집 옆에 공장이 생긴 거예요. 공장이. 시도 때도 없이 여기로 소음도 날라오고 뭐 매연도 날라오고 그래서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의도하지 않은 뭘 봐서 피해를 봐서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집 옆에 이런 게 생겨서 아파트 옆에 이런 게 있으면 집값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장에서는 그 대가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야 안 준다. 그럼 공장 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남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나 혼자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가를 줘야 안 줘요? 안 주잖아. 그럼 나는 손해날 게 하나도 없지. 그럼 공장 멈춰? 매연 배출을 덜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훨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대
생산되는 거죠. 또는 과대 소비가 일어납니다. 왜? 남이야 죽든 말든 나 혼자 돈 벌면 되는데 뭘. 그 대가를 안 주니까. 그래서 정해물가는 뭐가 문제고 필요한 양보다 대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적게 만들어지고 적게 소비되는 게 문제고 부해물가는 대가를 지불 안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고 지나치게 많이 소비되는 게 문제예요. 그럼 둘 다 문제니까 그에 따른 정부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뭘. 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에서 문제니까? 지나치게 적게 소비되고 적게 생산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생산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쪽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늘리면 돼요? 대가를 못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공원을 안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남 좋은 일 시키고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공원 만드는 사람들한테 고생했다 보조금 줘. 또는 공원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뭘? 세금을 안 받습니다. 깎아줘요. 공원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어떻게 해서 완화시켜서 공원 많이 만들려고 유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해물가에 대한 대책이 될 테고, 부해물가는 남한테 대가를 안 주고 생산하니까 훨씬 많이 생산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하도록 줄어들도록 유도를 하면 되죠. 어떤 방법으로? 매연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 공장한테 뭘 부과한다? 벌금 내라. 또는 환경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부담금 부과해라. 또는 이렇게 매연 배출 업소에는 세금 매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따블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해요? 중과세 시키는 거죠. 또는 규제할 게 있으면 규제를 어떻게 한다?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그동안에 왜 디젤 차들은 기름값이 휘발유보다 쌌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참 논란되는 게 이거죠. 그럼 얘는 그 디젤 차 가격이, 아니 디젤 그 기름값이 싼 이유가 생산 원가가 얘가 훨씬 싸서 얼마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몇 원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한 200원 정도 차이 나죠. 250원 정도 차이 나는데 두 개는 다 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금. 왜? 디젤은 주로 누가 타고 다녔어요? 그동안에는. 트럭은, 봉고는, 어린이집, 아니면 뭐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상업용으로 쓰이는 거니까 세금을 좀 덜 부과한 거예요. 장사하기 편하라고. 이건 주로 보니까 승용차들이니까 세금을 높게 했고. 근데 요즘에 무슨 얘기 나와요? 디젤이 친환경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요? 미세먼지의 주범이랴. 그러면 디젤 차 타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대가 지불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외부 효과죠. 그러니까 얘한테 뭐라는 거예요? 세금 더 많이 매겨서 디젤 가격 어떻게 하자? 올리자 이거잖아요. 지금 경유 가격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논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세먼지라는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 안 하니까 디젤 차를 훨씬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필요한 양보다. 그래서 요즘에 웬만하면 다 디젤 차잖아요. 신차의 반이 디젤 차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소비되고 있으니까 뭘 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못 타고 다니게 하자. 이 논리잖아요. 지금. 정부 논리가. 그럴 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건 뭐 정치적인 견해인데 세금 부족한 거지 뭘 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어디서 세금 부과할 데 없다 보니까 차이가 한 250 내잖아.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낸 애는 칭찬 좀 받았겠지. 근데 기재부 쪽에서는 난색을 펴죠. 왜? 디젤이 어디에만 쓰이는 것도 있지만 휘발유나 이런 데, 그 승용차나 이런 데 쓰지만 주로 뭐예요? 원래 용도가.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화물차는 다 디젤차 아니에요. 그럼 이거 올려버리면 물동량이 엄청나게 줄죠. 뭘. 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논리들. 그 시험 문제는 외부 효과에서는 다 물어요. 개념도 묻고, 그 다음에 원인도 묻고, 내용도 묻고. 그러면 내용에서 얘는 방법이 없어요. 따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세 가지는 묻고 기억하시면 되죠. 정해물가는 남한테 뭘 주는 거지만 이익을 주는 거지만 뭘 못 받아? 대가를 못 받아. 그럼 이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과소. 그럼 얘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게? 늘어나도록 유도를 하면 되죠. 뭐. 반대로 부해물가는 남한테 피해를 줘요. 근데 대가를 줘,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신나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한다? 대가를 뺏어가는 방법으로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우리 책 270페이지 가보시면 03번에 시장에서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니까 누가 개입해야겠어요? 정부 개입해야겠죠, 뭐.
그래서 이걸 정부의 시장 개입 또는 정부 개입,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른다? 정책. 그럼 개념은 됐고, 왜 개입하냐 이거죠? 이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 책으로는 이게 271페이지 양가로 3번에 부동산 정책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능.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의 기능은 첫 번째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뭐도 있다? 정치적 기능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기능은 어떤 거? 지금 얘기한 대로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면 이걸 두고 경제적 기능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그 얘기는 정부가 시장 실패가 안 나타나면 개입을 못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달성해줘야 될 사회적 목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이게 뭐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라는 효율성, 소득을 좀 더 공평하게 배분하자라는 형평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화장실 가서 국민들이 칼 맞아 죽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의를 달성하고 이러는 것도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국가가 지켜야 될 사회적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데, 이걸 두고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아니면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없고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거 구별하라고 돌아다니는 문제가 가끔 있더라고요. 구별 잘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시험에 주로 내는 건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수단을 물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쓰는 수단. 그래서 271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에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는 두 가지만 써놨죠.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근데 우리 책의 274페이지 토지정책을 가보면, 274페이지 토지정책을 가보시면 양가로 3번에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세 가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에는 토지용 규제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개입 수단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 개입 수단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정책 수단이 이 안에 들어가는가. 그럼 토지용 규제는 다른 말로 강제적 수단이라고도 불러서 국토계획법 같은 걸 보면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법에다 정해놓는 경우들이 많죠. 뭘 통해서? 지역지구제나 또는 여러 가지 규제, 건폐율이나 용적률과 같은 규제를 통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해놓은 대로 안 하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걸 두고 뭐란다? 토지용 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건 뭐다? 지금 얘기한 지역지구제라든지 또는 각종의 규제, 건축규제나 이런 것 같은 규제,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려면 국가로부터 뭘 받아야 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인가 같은 걸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수단들인 거죠. 직접 개입 수단은 원래는 시장이 해야 될 기능인데 그 기능을 누가 대신한다? 정부가 직접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개입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기능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을 만들어내는 건데, 시장에서 만들어진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안 되면 그 가격을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직접 통제하거나 또는 수급량을 조절하는 게 시장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 수급량을 시장에서 직접 조절을 못하면 정부가 대신 이걸 조절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정책 수단들을 뭐란다? 직접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주택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쌀 때 그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규제, 또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분양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2,240만 원? 그럼 30평이면 얼마란 얘기요? 한 7억 한다는 얘기네. 아니구나. 제곱미터당이니까 또 가격이 또 달라지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 그걸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급량을 조절하는 건 정부에서 토지가 거래가 잘 안 돼서 가격이 쌀 때 이걸 미리 사서 비축해놨다가 필요하면 공급하는 거 토지은행제도. 정부에서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뭐 하는 것도 수용하는 것도 토지의 수급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택지나 공공주택을 정부가 직접 개발을 해서 공급해주는 공영개발이나 또는 공공주택의 공급 이런 것들은 토지나 주택의 수급량, 공급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수급량을 조절하는 직접 개입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간접 개입은 시장 기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장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만 하는 거예요. 지원만. 근데 이때 지원하는 방법이 금전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 수단의 대표적인 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보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라든지 또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여러 가지 금융 혜택을 주거나 또는 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세금을 덜 내도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조세정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금전적 방법을 사용하는 제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중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적제도나 등기제도 같은 걸 마련해 놓거나 또는 이 부동산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해서 그걸 공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 개입 수단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정책 수단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게 어디로 분류되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문제 좀 볼게요. 뒤로 가셔서 우리 책의 기본서에 313페이지부터 봐볼게요. 313. 1번 보시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그럼 이거는 무슨 기능으로 봐야 돼요? 경제적 기능.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건 뭐요? 정치적 기능.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물었으니까 1번은 맞았죠. 2번 소득 재분배나 주거복지 증진 등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3번 부의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부의효과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을 때는 세금을 중과세하거나 규제 등을 했어요. 그럼 부의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4번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얘가 무임승차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소생산되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5번 중산층 이상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최저 주거기준은 중산층 이상은 알아서 집 잘 구해서 살잖아요. 그럼 뭐하러 이 사람들을 위해서 최저 주거기준을 만들어? 다 누굴 위해요? 최저소득자, 최하위 계층들을 위한 거죠.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뭐 틀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한 편 넘겨서 05번 볼게요. 5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요. 1번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 재화를 말하죠. 2번 공공재 공급을 사적시장, 즉 일반 기업한테 맡겨놓으면 얘네들이 이거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돈도 안 되는데 뭐 하나 만들어. 그래서 충분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되는 게 아니라 과소생산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2번이 틀렸네요. 3번 공공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따로 세금을 걷거나 기금을 걷어서 공급을 하죠. 4번 공공재 대표적인 건 누구랬어요? 공원. 그럼 이런 공원은 뭐를 일으켰어요? 아까 외부 효과 일으켰죠. 5번 잘 보존된 산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뭐다? 공공재다. 그럼 답은 2번 틀렸네요. 나머지 문제는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외부 효과. 그럼 6번 봐요.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도 있고 외부 불경제도 있고. 2번 이러한 외부 효과는 생산할 때도 발생하고 소비할 때도 발생하고. 그럼 이건 종류 설명한 거니까 됐고. 3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놓는다. 그럼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대가를 안 주죠.
그러니까 얘는 과대생산되죠. 과대. 그럼 3번이 맞았고. 4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거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것만 찾아내시면 안 되지.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리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경제주체가 아닌 제3자한테. 그러니까 몇 군데나 틀리게 한 거예요? 3군데. 왜? 제발 좀 맞추시라고. 한 군데 틀리게 내면 설마 못 맞출까봐 걱정돼서 몇 군데나 틀리게 한 거예요. 3군데나. 그럼 그 중에 하나는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출제자는 시험을 내요. 그럼 맞춰주는 성의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5번.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 그럼 외부 불경제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규제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도 하나 풀어볼까요? 7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보래요. 1번. 부예부가. 부예부가는 우리 집 옆에 공장 생긴 거잖아요. 그럼 만든 공장 주인한테 벌금 부과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면 되죠. 그러면 그 공장에서는 그만큼 공장을 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이 덜 돌아가니까 우리 집에는 집값이 그만큼 올라가겠지. 공해가 덜 발생하니까. 그럼 1번은 맞는 거예요. 2번. 정해외부가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정해외부가는 제3자한테 이익 주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3번.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 계획은 외부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런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 계획 같은 규제도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죠. 그럼 3번이 틀렸네. 4번.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토지의 특성, 부동성과 인접성. 5번. 부외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제3자한테 피해를 줬지만 뭘 안 주니까, 대가를 안 주니까 과대생산되죠. 답은 3번. 별로 안 어려워요. 8번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 풀어왔던 거고. 그다음 9번 봐요. 9번.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럼 뭘 찾으면 돼요? 가격을 통제하거나 수급량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들 찾으면 되죠. 그럼 제일 먼저 있는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게 토지은행제도의 다른 말 아니에요. 그럼 얘는 직접 수급량을 조절하는 직접 개입.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이라는 금전적 방법을 이용하는 거니까 간접. 토지 수용은 필요한 토지를 직접 사들인 거니까 수급량 조절하는 직접 개입. 개발 부담금도 개발 이익을 환수해가는 금전적인 방법이니까 간접. 공영개발이나 공공임대주택은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수급량 조절하는 직접. 그 다음 대부 비율, LTV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커지죠. 그럼 얘는 금융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럼 금전적 방법을 사용하는 간접. 그럼 직접 개입은 몇 개? 공공토지 비축, 토지 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4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좀 나름대로 어렵게 낸 거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0번에 있는 3번 지문 보세요. 10번에 3번.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그럼 이건 금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럼 뭐를 봐야 돼? 간접. 근데 3번에 직접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11번 봐요. 11번. 작년에 했던 문제. 1번에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 그럼 이것도 금전적 방법을 사용하는 간접이죠. 간접. 그래서 뭐 이런 거 금방 찾잖아요. 답.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는 맞춰야 돼요. 얘는. 그래서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푸시면 되고. 잠깐만 쉬셨다가는 우리 기본서에 토지정책만 좀 보자는 거죠. 토지정책. 그래서 276페이지 양가로 2번에 가시면 지역지구제 나오죠. 그래서 지역지구제하고 토지은행제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었답니다.